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와. 저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나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독서 모임에 참여하신 멤버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책은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예고드렸던 코이케 류너스케의 초역 부처의 말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제가 교본 문고를 가보니까 1등이더라고요. 전체 1등. 그래서 역시. 확실히 이 책을 추천했던 그 럭키비키 장원영님의 영향력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러면 제가 짧게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책과 관련한 질문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책을 제가 어느 정도까지 요약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시간이 금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책을 읽다 보니까 대부분의 책이 그 제목의 핵심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역 부처의 말이라서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 책도 이게 거의 핵심이구나 싶어서 일단 초역이 이 책에도 나왔지만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의역한 번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기존 불교 관련 서적보다 훨씬 쉽게 읽히고 그래서 이 초역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처의 말이라기보다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 초역이라는 컨셉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부처의 말 이것도 되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깨달은 자라는 뜻으로 고타마 시다르타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인생은 고통이다. 근데 그 고통의 이유는 집착 때문이다. 그런데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를 위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이곳저곳에서 좀 나오는 게 이 책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책을 쓴 코이케 류노스케는 도쿄대에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불교의 입문에 승려가 된 인물인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 승려를 그만두시고 그렇죠. 해탈에 실패한 이유로 그만두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세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분은 7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생각 버리기 연습으로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저자의 강점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내는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 전에 만났었는데 세실님이 이분의 근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근황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나무위키로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젊더라고요. 78년생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승려를 하고 계시겠거니 하고 봤는데 그 18년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탈을 실패하셔가지고 지금은 원래 계시던 절을 도장이라고 하는 어떤 명상 센터로 만들어서 명상 실천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탈에 실패한 계기를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가 노숙 명상을 실천하다가 그게 뭔가 그 어떤 셀프 챌린지가 잘 안 되셔서 실패하신 것 같다. 그래서 노숙 명상이 진짜 노숙하면서 명상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딥하게는 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캡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푸는 재능이 있으셔서 그걸 중심으로 명상 실천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책은 나무위키에 나온 것만 23권이더라고요. 많이 네. 쓰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글을 쓰고 대중들이랑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똑똑한 분이세요. 도쿄대가 일본의 서울대급의 학교로 알고 있는데 가장 좋은 학교 맞나요? 네, 그렇게 저도 들었어요. 저도 이제 도쿄에 놀러 갔을 때 도쿄대학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냥 구경 갔는데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학생들이
의자에 막 누워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똑똑하면 되게 용인이 되는 건가요? 뭔가 그 자유로운 생각보다 자유로운 캠퍼스 모습에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명문대로 치는 대학이 도쿄대랑 교토대라고 하더라고요. 게이오 대학. 게이오 와세다는 사립대학인데 생각보다 일본은 국립대학. 정확하게 명칭이 뭐 제국대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속한 국립대학들이 좀 상위 랭킹이 돼 있고 게이오 와세다는 우리나라처럼 뭐 연세대 고려대로 불리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정도의 그 위상은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뭐 물론 저도 그 생활을 잘 모르는 바 그냥 들은 바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쿄대학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자에 대해서 알아봤던. 그래서 오늘 책이 어떠셨는지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나이님은 저 그냥 나이는 저는 스토아 철학을 좋아하는데 그 스토아 철학의 결이랑 너무 똑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읽을 뻔했지만 너무 이거를 발췌해서 적은 얘기다 말들이다 보니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거지? 왜 하라는 거지에 대한 이해가 저는 좀 어려워서 약간 의아하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이 저도 좀 호불호가 좀 있을 거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장원영님이 왜 좋아하셨는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한번 감정이입을 최대한 해봤는데 그 연예인이란 직업이 보통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어 있고 또 상처되는 말도 많이 듣고 또 그분은 또 그런 사건들도 좀 많다 보니까 되게 고통의 시간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부처가 하는 말이 삶은 고통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거나 좀 고통스럽다 느끼는 분들이 쉽게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책인데 근데 현재까지 그 불교 특히 부처의 말이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예전에 쓰였던 말들이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난해하고 좀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책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 책을 저는 그런 분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힘들 때 에세이집을 읽는 분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고 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좀 읽기엔 좋을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이 책을 누가 안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 깊은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 어렵더라도 좀 깊은 이야기 혹은 원문 그대로를 살린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싫어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은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책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책을 계기로 해서 뭐 불교 철학도 공부하고 다른 종교도 공부하고 하면 그런 마중물 같은 책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실님은 혹시? 저는 좋았던 이유는 그 코이케 류노스케가 그 책의 그 초반부에 본인 얘기를 하면서 부처의 말을 인용한 게 있었는데 내게 의존하지 말고 네 자신의 감각을 의지처로 삼아라 고 설법했던 것을 좀 힘주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되게 신격화된 인플루언서들한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현대사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스스로 강해지고 싶은 사람들한테 특히 현대인들한테 잘 와닿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으니까 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깊은 내용을 다루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불호일 수 있는데 소설처럼 쭉 서사가 있지 않다 보니까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한 페이지가 딱 그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좀 마음 돌봄할 수 있는 좋은 에세이 같은 느낌의 불교 서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독서에 대해서 시작하고 싶은데 좀 쉬운 책 없나? 이런 궁금증을 안고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해 볼 만 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왜 이렇게 이런 책이 유행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쇼펜하우어의 마흔인의 쇼펜하우어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럭키비키가 추천한 책이.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추천한다고 해도 뭔가 읽어보고 나랑 안 맞네 하면 안 읽히는 건데 읽고 나서 뭔가 반응이 좋으니까 또 추천했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쇼펜하우어도 되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자고 부처의 말도 그렇고 지금의 현대인이 되게 힘들구나를 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추천하더라도 읽고 나면 되게 힐링을 받는 건가? 그 시대상을 좀 반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아까 세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페이지로 읽을 수 있는데 저는 두 분이 어떤 구절이 좀 인상적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두 분이 막 책을 살피시고 계셔서 네.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많이 좀 적어봤는데 가장 짧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좀 먼저 읽어드릴게요. 2부에 나온 말인데 가볍게 사고를 전환한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는 것에는 서툽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내려놓고 가볍게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늘 연습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공감 가더라고요. 특히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보다. 그리고 제가 뱉은 말이 나중에 틀린 걸로 판명이 났을 때 이걸 뒤집는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거는 말을 할 때 절대로 반드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말을 바꿀 때 스스로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 혹은 내가 잘못된 지식을 진짜로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뭐뭐일 수 있다. 뭐뭐의 확률이 높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알면 아는 거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제가 말하는 그런 방법과 비슷한 사고가 나온 것 같아서 전 이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캡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거 되게 잘 단어를 고르시려는 노력이 느껴지기는 해요. 이렇게 단언하지 않으려는. 그렇죠. 그런 편이고 근데 약간 딜레마라고 한다면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일주일 만에 살 100% 빠진다. 맞아요. 그래야 팔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약점인 것 같긴 해요. 이거 100% 환불, 100% 성공 막 이렇게 해야 그쵸. 되는데 저는 제 스타일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근데 이게 메시지적으로 좀 약하다. 음. 그럼에도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냥 나이님이 지금 고르신 것 같은데 저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별로라고 말한 것 치고는 좀 줄을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살짝 꽂혀 있는 거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행복을 본다. 당신 손에 주어진 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해도 거기서 행복을 찾아낸다면 만족을 아는 충족감으로 인해 마음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 맑은 마음의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생명들을 기쁘게 하고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토아 철학이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거예요. 더 원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요새 좀 많은 걸 원하고 있어서 마음이 살짝 불안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문장을 골라보았습니다. 혹시 그 지금 저희 독서 모임에 참여하신 멤버분들이 스토아 철학을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신 동안 시간 좀 벌어드릴까요? 네, 벌어주세요. 생각해.
제가 알기로는 그 스토아 철학이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말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픈된 공간에서 가르치는 그런 철학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스토아 철학은 좀 해석의 철학이라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는 불가피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전 철학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뭐 물론 이 정의가 어떠한 학술적으로 옳은 정의는 아니겠는데 제가 그냥 받아들인 느낌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조금 더 나에게 이로운 혹은 뭐 더 크게 세상에 이롭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는 철학이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스토아 철학이 좋고 그래서 좀 힘든 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죠. 지금 생각난 건 제가 스토아 철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좀 마음의 불안도가 좀 높은 사람인데 이 스토아 철학은 마음의 평정심을 좀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실천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힘들 때마다 그런 스토아 철학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힘든 분들한테 정말 너무 추천드리는 게 제가 그럴 때마다 추천드리면 대부분이 큰 힘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불교랑도 조금 좀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세실님은 어떠신가요? 되게 저도 밑줄을 되게 많이 그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게 의존하지 말고 네 자신의 감각을 의지처로 삼아라라고 했던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싶어서 또 이런 책들을 찾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 책에 의존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게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키우고 싶어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저는 새벽 요가를 하는데 그 요가랑 뭐 불교 철학, 인도 철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가가 되게 좋은 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의 삶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명상으로 가기 위해서 몸의 고통인 요가를 많이 수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편안함에 찾는 거, 호흡을 찾아가는 거, 뭐 이런 것부터 내 자신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이걸 일상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고 이런 걸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를 따라 하는 스승이 아니라. 그렇죠. 고통. 근데 부처가 어떻게 깨달았을까를 보면 전 그것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부처는 워낙 이제 평온한 집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 근데 그런 경험도 하나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그런 환경을 벗어나서 고통을 추구하기도 했고. 근데 부처가 깨달은 거는 쾌락의 끝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고 고통의 끝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들은 자기 학대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쾌락적인 환경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극단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깨달을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약간 아쉬웠다면 사실은 그 방법이 이제 불교에서는 팔정도라 그래서 8가지 그 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서술된 책은 아니다 보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와닿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 책은 뭔가 하나의 얘기가 이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이거를 다 읽기보다는 그냥 머리맡에 두거나 이럴 때 하나씩 펴가지고 읽고 이렇게 하고 끝내는 책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연예인들처럼 되게 긴 시간 몰입해서 책을 읽기 힘든 스케줄이라면 한 2-3페이지 읽고 방송 출연하고 그런다면 되게 좋은 책이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출퇴근할 때 읽기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출퇴근 전 그것도 되게 추천드리는 게 저는 예전에는 되게 지각을 자주 했어요. 약속 시간 못 지키고.
이거 되게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의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면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근처 카페를 간다가 저의 어떤 루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먼저 갔을 때 책을 읽곤 하는데 근데 그때는 집중을 깊이 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누가 올 거라는 생각에. 맞아. 근데 그럴 때 읽기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깊은 집중력이 없을 때, 깊게 집중하기 힘들 때. 혹은 지금 막 독서에 입문해서 깊은 집중이 안 될 때. 그럴 때 좋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네. 그 되게 재밌는 질문을 저희가 가져왔는데 그냥 나인님께서 가져온 질문인데 그 부처가 말하는 마음 내려놓기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왜냐면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항상 캡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행복한 부자도 있고 불행한 부자도 있다. 근데 네. 좀 불행한 부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자가 될수록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처가 항상 하는 말은 모든 것에 약간 초연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욕망하지 말아라 하는데 부자는 집착하고 욕망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부처의 말이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질문을 듣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행복에 저는 플러스 요인이 좀 큰 것 같다. 다만 그게 모든 불행을 없애주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모든 불행이 없어질 것 같다고 기대하는 순간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좀 우울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깨닫는 부자들은 행복해지는 것 같고 삶의 많은 걸 해결해 주긴 하잖아요, 돈이.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부자에 도움이 될까 말까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를 떠나서 목표한 바를 이룬 사람들은 이 부처의 말과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처의 말이. 제 주위에 그래도 목표한 바를 이룬 분들을 보면 오래 하셨거든요. 제 기준으로 한 최소 5년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5년을 하려면 마음을 내려놔야 5년 하겠더라고요. 사업을요? 네, 사업을.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과정에 되게 집중하는 거죠. 1, 2년 하고 왜 안 돼? 3, 4년 하고 왜 안 돼? 그러면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목표도 뚜렷해야 되고 그걸 위해 달려야 되긴 하지만 조금 내가 하는 그 일 하나하나에 되게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인즉슨 내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 결과, 사업적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1,000억 원이 있으면 뭐 할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막상 1,000억 원이 아닐지언정 돈을 그래도 많이 번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결과가 잘 나와서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바는 그거 하는 행위 자체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 그 자체. 그럼 왜 재밌을까 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서 재미를 왜 느끼지 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 몰입의 순간 되게 즐거운 것 같거든요. 일이 아니더라도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5시간 지났어. 너무 즐겁잖아요. 그 순간. 그래서 그럼 몰입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면 그러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지 몰입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근데 결론은 저도 부자가 아니라서 사실 잘 모르겠다. 근데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부자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을 봐도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워런 버핏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되게 집중한다는 말이 좀 저는 공감이 됐어요. 부를 크게 이루신 분들의 어떤 책을 보거나 뭐 강연 같은 걸 들으면 과정에 확실히 몰입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의미와 재미를 그 안에서 찾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얘기도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자주 떠도는 얘기 중 하나가 자주 행복한 것도 전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자주 행복한데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시는 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주변에 없는 건 제가 아직 그 씬에 못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를 보면서 아주 멀리서나마 보면서 저렇게 우정과 가정과 일을 동시에 지키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신 분들도 분명 있는데 그분들 옆에는 또 비슷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유유상종은 사이언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결과 돈을 번다는 거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게 본질적인 행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세상 전체가 문제로 보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혹은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가서 이거 맛있네 하고 나갈 수 있는 식당도 그 어떻게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눈이라면 이거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맛은 이건 조금 더 나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런 개선된 걸 만들어서. 근데 삶 자체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전 그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눈도 중요한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밸런스가 맞아지면 물질적 성공도 이루고 또 마음의 평안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뭐랄까 경제적인 여유를 늘 꿈을 꾸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하고 자주 행복할 줄 아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왜냐면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 좀 큰 부를 이루신 분들 보면 그거를 50대, 60대에 연습하기엔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귄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되게 대화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경제적 자유도 같이 이렇게 추구를 하다 보면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가족들과 행복한 뭐 그런 거를 누군가 보면은 되게 신기루 같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난 게 내가 되지 못한 존재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면 무조건 행복할까요도 좀 위험하고 맞아요. 부자 되면 사실 불행해. 이것도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열어두고 생각하고 그 말은 직접 돼보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도 한 3년 뒤에 한번 직접 돼보고 부자가 돼요. 근데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 책에 아빠가 2명이 나오는데 가난한 아빠도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 삶이 불행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그렇죠. 과연 진짜로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진짜 단순 궁금증에 내놨던 질문입니다. 네. 맞아. 그래서 나혜님이 저한테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저는 사실 경제도서로 5년 정도 매달 독서 모임을 했었기 때문에 또 업도 이쪽이라서 나혜님이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돈 공부를 꼭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맞아요. 것들. 경제적 자유가 꿈이라는 세실님의 첫 만남에서 들었던 얘기가 저는 그때 경제적 자유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런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세실님에게 경제에 관해 많이 여쭤봤었죠. 저는 그 정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경제적 자유라는 게 일하지 않을 자유, 놀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뭘까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조금 스스로 정의 내린 거는 경제적 자유가 뭘까 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택권에 대한 자유이지 않을까.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뭐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겠죠. 다만 그 정도의 자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출근하기 싫어. 해서 출근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유이지 않을까 싶긴 했습니다. 맞아요. 시간의 자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관련해서 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초역 부처의 말 읽으면 돈벌이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읽으면서 이 부처님이 부자셨단 말이죠. 되게 왕자셔가지고 이분은 가난을 어쩔 수 없이 만난 게 아니라 선택해 할 수 있었던 그 자율의 방금 캡 선생님이 말한 자율의 문제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부처님이 똑 하고 서민의 삶으로 떨어졌어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추구하는 바가 정말 다른 것 같은 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교는 입신양명을 말하잖아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하는 거.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생불사해서 산에 들어가서 수련해가지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해탈열반. 그래서 이러한 생존,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에 고리를 끊는 거. 모든 집착. 그러니까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조차 버리는 건데 이게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과할 수 있는 얘기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긴 힘들잖아요. 맞아요. 나라는 집착도 강하지만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지키고 싶기도 하고 좀 더 커지면 공동체를 지키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는 이게 부자 돈벌이 이런 건 떠나서 최소한 생존 가능한 돈에 대한 집착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희 모임에 참여하는 멤버분들은 뭐 이 정도에 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어떠한 성인은 아니라서 생존 가능하고 나의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자유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처음이라 좀 삐그덕대긴 하는데 이것도 귀여운 맛으로. 원래 독서 모임에서도 약간 이렇게 그쵸. 좀 뜨죠. 그렇죠. 맞아요. 공백이. 네. 근데 그 공백까지가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한 주제 같은데 저도 예전에 독서 모임을 진행할 때는 공백을 못 견뎠어요. 1초의 공백도. 근데 어느 사람들은 그 공백 동안 주저하다가 말을 꺼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마음이 좀 급하긴 해서 긴 맞아요. 공백을 견디지 못하지만 한 2, 3초의 공백은 견디자. 2, 3초도 공백인가요? 근데 저는 10초는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초까지 가능할까요? 아니 저는 그 트레바리에서 이제 이런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요? 모임장들에게 이제 교육을 할 때 공백을 견디세요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공백을 견디라고 하지 했는데 이제 지금 방금 캡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견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3초는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래도 10초는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10초.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저처럼 공백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공백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적정함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공백이 너무 많았던 모임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재미없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재미없으니까 대화가 안 이루어졌다고 어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서 맞아요. 저는 그러면 나인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 3초가 아니라 이제 10초를 3, 4초. 3, 4초. 제가 1초 정도는 한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네, 한 3초 정도가 지난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자주 또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업이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업보를 믿으시는지 종교와 무관하게 해서 인도 철학에서는 이걸 카르마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뭐 이런 데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업을 믿으시는지.
나이님 혹시 믿으세요? 저는 과학적으로 좀 믿는 것 같아요. 이 업보라는 게 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여기서도 나쁜 업보와 긍정적인 업보 이렇게 두 개를 나누잖아요. 근데 사람이 뇌과학적으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좀 건강도 해지고 이런 과학적인 걸로 저는 업보를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이게 정확한 명칭인지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불교에서는 삼업이라 그래서 의업, 구업, 신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말, 행동. 그래서 생각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맞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 않나?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의 논리가 나쁜 일하고도 평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 있지 않냐. 그런 거 보면 저도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느껴질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착한 일을 한다고 치면 그 누구라도 인정한 착한 일을 한다고 치면 그 결과가 바로 오지 않음에 있어서 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했던 착한 일이 씨앗이 돼서 그 착한 결과로 돌아올 때까지 시차가 좀 있지 않나? 마치 열매를 심듯이.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사람마다 착한 행위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선한 의도로 저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나는 되게 착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했더니 막상 안 좋아 결과가. 너무나도 안 좋은 일들로. 그랬을 땐 이게 착한 일을 한 걸로 받아들여질지 나쁜 일을 한 걸로 받아들여질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업보는 뭐랄까 착하고 나쁘고보다는 긍정 부정의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잖아요. 네. 욕을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도 나고 화도 그렇고 모든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돌아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생각과 행동이 가장 먼저 지배받는 게 나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제3자한테 말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듣는 사람 나. 그러니까 말한 게 돌아온다. 생각한 게 돌아온다. 행동한 게 돌아온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업보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정도. 제가 말하고 싶었던 딱 과학적인 얘기들 캡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는 저도 문과생이라서 잘 모르지만 전 에너지를 믿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라는 개념이 양자역학? 물리학의 개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끌어당김, 론다버 시크릿 이런 데서도 그거랑 같이 이제 물리학, 양자역학이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에너지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직감이 더 직감이 조금 더 신뢰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의 좀 뒷맛이 좀 쓴 분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만나고 싶고 되게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그냥 물 흐르듯이 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옳고 나쁨이 아니라 나와 어떤 에너지가 맞고 안 맞고 지금의 에너지와 맞고 안 맞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나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물건을 뭐 훔쳤다거나 이런 에너지들을 사실 누가 보고 있냐면 캡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나 자신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도 하고 계속 이제 영향을 주면서 좀 나도 모르게 쌓이지 않나.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거짓말을 잘하려면 자기조차 속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기분이 왜 안 좋은가 보면 뭐 이유는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낀다는 건 뭘까 그러면 그동안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표정, 행동, 말투 이런 거를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일치 말과 그 사람의 진심이 다르다는 느낌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좀 체크한달까?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걸 에너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도 그런 거 되게 관심 많거든요.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이걸 굳이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뭐랄까 전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도널드 럼스펠트가 말한 말로 기억을 하는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은 사실, 팩트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질문, 퀘스천이고 그리고 내가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가 직감이라고 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것을 탐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감이란 건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아는데 모른다고 느끼는 것들. 그래서 왠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 그러지 않나 싶긴 하고 그 업보랑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 진짜. 그래서 저는 업보를 좀 요즘은 더 심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 업보를 이제 뭐 속된 말로 심하게 믿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는 미워하는 마음을 엄청 경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진짜. 저도 여전히 수련 중인 중생이지만 기대를 안 하는 연습을 해요. 기대를 안 한다. 네. 근데 그러면 되게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기대가 없어서 감사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없는 게 디폴트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그때 누구였더라? 저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다. 기대라는 건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상대방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집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것만 생각한다가 아니라 나는 응당 행복해야 되고 나는 응당 성공해야 되고 나는 응당 뭐 해야 된다. 어떤 우주나 세상에 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안 이루어진 순간마다 그냥 아주 맞아.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서 그 2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브랜딩 전문가 또 캡 선생님 계시니까 궁금했어요. 그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가 자기 PR이고 어디까지가 불필요한 자랑일지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지 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더라고요. 참 어렵죠. 어려운데 기본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고 나서 자기 PR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데 자기 PR 하면 두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듣지도 않고 듣지 않으면서 저 사람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반감이 생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SNS를 하다 보면 제가 요새 스레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레드에서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왜 조언을 댓글에 달고 난리야. 나는 조언을 청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댓글 달지? 왜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날 평가하지?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그 어떤 말은 아무리 그 컨텐츠가 좋고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뭘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둘 다 동일한 내용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상대가 준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언일 수 있고 잔소리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PR도 비슷한 것 같은 게 저 독서 모임 많이 하다 보면 누가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강할까,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질까 보면 자기 얘기를 섣불리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되게 백그라운드가 엄청나게 훌륭해서 학교가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든지 그러면 그 말로 되게 관심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관심 있을 지점에 던지는 사람이 조금 더 퍼스널 브랜딩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사람들이 영원히 나한테 관심 안 가지면 어떡해?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럼 나 조용히 있어야 되나?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한 일을 꾸준히 알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인이 물어보지 않는데 개인한테 말하는 건 조금 나 안 물어봤는데 안물안궁 이거였는데 특정 개인 그렇죠. 근데 뭐 SNS라든지 조금 더 노력하면 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하는 일, 나의 생각을 세상에 계속 꾸준히 알리다 보면 나한테 관심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부르는 거군요. 그쵸. 불특정 다수한테 먼저 뿌리고. 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나와 같은 관심사,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 모으는 작업이 첫 번째고 모였다 싶으면 그때 내 얘기를 조금 자신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부처님이 살던 시대랑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한 일을 어딘가에 꾸준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비슷한 결의 사람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모였을 때는 자연스레 내 얘기를 깊게 하는 거죠. 깊게. 예를 들면 내 일만 얘기하다가 같은 결의 사람이 모이면 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나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저를 브랜드 컨설턴트로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면 뭐 저는 사실 치맥 좋아해요. 치맥 중에서도 땡땡 뭐 맥주를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갑자기 그러지도 않은 사람이 땡땡 맥주 좋아해요. 그쵸. 그럼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지점을 아는 것 중요하고 그 전에는 기록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은 약간 그냥 보통 인간인 저의 경우는 일단 컨텐츠를 발행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마 미노와 고스케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의 일을 알리는 것까지 나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묵히 일을 하잖아요. 묵묵히 일을 하면 진짜 도루묵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이것도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을 어디선가 듣고 나서부터 제가 되게 기록에 대해서 부처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집착을 하게 되고 쓰시는 분들이 계속 쳐다보면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회사 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에 비해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그런 분들 진짜 말만 잘하는 애는 승진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진짜 아무 취급도 안 해준다 이런 불만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게 잘못되기도 했죠. 그런 것까지 알아봐줘야겠죠 이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알아보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세상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 다 알지 못하잖아요. 맞아. TV에 나와야지만 알고 어디에 나와야지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묵묵히 일하는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건 좀 과도한 욕심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한 일을 기록을 해서 또 기록을 나만 보는 곳이 아니라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올려보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 부처님의 말을 하나 첨언하면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말자. 중요하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를. 네, 저는 지금 두 분의 말을 듣고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세실님이 이제 어쨌든 기록을 남겨야 되고 컨텐츠를 발행해야 되고 캡 선생님은 이걸 나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컨텐츠를 발행해서 내가 나를 궁금해하게 한 다음에 이제 나를 알리는 것 이게 퍼스널 브랜딩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 질문. 부처의 말씀에 따르면 자꾸 기대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전에는 내가 기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약함을 알아차리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듣고 계신 멤버분들 그리고 앞에 계신 두 분 최근 1년 중에 가장 약해졌을 때는 언제였는지 또 보통 이런 마음의 약함의 신호를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가 말하자면 가장 최근에 약해졌을 때는 다 아시겠지만 그 작업실에 동파가 되었을 때 가장 저의 약함을 깨달았어요. 왜냐면 이제 동파가 되면 이거를 수리하는데 얼마가 드냐 했더니 100만 원 이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돈 때문에 이렇게 멘탈이 많이 많이 흔들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파됐을 때 한 일주일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해서 이게 저의 약함의 신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나인님도 본인만의 이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럼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게 저도 이제 저만의 일을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겁이 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나만의 일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빵이고 그리고 갑자기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켜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럴 때 확실히 약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그때 약함을 좀 많이 느끼게 되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럼 그 약함을 느꼈을 때 그래도 그 상태에 머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뭔가를 하게 되는데 좀 해보셨을 때 여러 가지 해보셨겠지만 효과적이었던 것들 같이 이야기해주면은 서로 공유하면서 무기를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 얘기를 독서 모임에서 되게 많이 얘기해서 아마 지지난주에 열렸던 독서 모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약함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럼 내가 가장 두려운 상황이 뭔지를 경험해 보는 거죠. 이거를 철학적 용어로 프리 메디타치오 말로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숙고해 보는 거. 그 예를 들면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때 내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를 해보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걸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봤대요. 한 달에 $30로 사는 삶이 가장 최악의 삶일 것 같다. 그래서 살아봤대요. 하루에 오렌지랑 바나나를 매일 먹었다고 하나? $1씩?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저는 비슷하게 내가 만약 그런 지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 소카 렌트 서비스가 핸들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차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주면 그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서 돈을 주는 서비스인데 이걸 해봤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걸로 삶이 가능한가?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살만하구나. 할만하고 살만하구나. 그리고 그런 말들 많잖아요. 망하면 노가다라도 하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육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게 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 많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막 두렵고 할 때는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는 거. 그래서 이게 연관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인님이 스토아 철학을 좋아하는데 스토아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그걸 했대요. 그 사람은 되게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인데 1년에 한두 번인가 가장 어려운 그 상황의 자리에 몰았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박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비유를 하자면 부자인데 한 달에 한 번 되게 서민 체험하는 거예요. 되게 10,000원 지하철도 타보고 맨날 기사 딸린 차만 타는 게 아니라 10,000원 지하철, 10,000원 버스도 경험하고 그리고 되게 길게 걷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하루 종일 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가난해졌을 때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두렵거나 약할 때는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될까를 경험해 보는 거.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토아 철학에서 항상 하는 말이 불안할 때 두려우면 불안함과 두려움을 시각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이에 내가 뭐에 불안하지? 이렇게 적어가면 이게 진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동파가 돼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불안함을 적고 과연 내가 이 100만 원을 구할 수 없을까를 적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해서 100만 원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의 평온이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노력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으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자. 이런 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처하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면 고민 안 하는 게 나은 거고 맞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한번 고민해보고 시도해보면 되는 거고
근데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 좀 어렵죠 이게. 그렇죠. 전 나혜님이 그 동파 얘기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100만 원을 벌지도 못했는데 생돈을 써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와닿았다. 그 누구였지? 이런 그게 지금 테드에서 되게 유명한 브라운 모시기 박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나약함을 말할수록 강해진다라는 연구를 하신 분이 또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게 좀 비슷할까? 며칠 전에 추성훈 님이 그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요새.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비싼 시계와 목걸이를 차는 거 보고 저거 자존감이 떨어져서 하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되게 멋있었다고 느낀 게 그 추성훈 씨가 맞다. 나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걸로 한다. 알고 있다는데 그게 너무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진짜. 그러니까 나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늘 강하다는 걸 어필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약하다고 느끼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좀 강하다고 느끼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강한 사람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도 난 괜찮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 근데 세실님은 어떠세요? 이거 저도 첫 번째는 저 캡 선생님이랑 똑같아서 좀 놀랐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약함을 알아차리고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저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금융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저한테 그걸 권해주신 분이 저한테 모든 일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라는 그런 팁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 공부도 계속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듯이 제 삶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고 그다음에 5년 정도 교직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제가 나왔잖아요. 그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엄청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지가 멀쩡하다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교원 자격증 가지고 국어 교육 나왔으니까 뭐 학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다못해 편의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카페 알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 상황을 종이에 적었을 때 요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가 한 개 정도는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매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새벽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요가를 나가서 저한테는 뻣뻣한 저한테는 어려운 아사나 요가 동작을 아사나라고 하는데 그 아사나 위에서 편안한 호흡을 찾을 때 작은 성공이 딱 쌓여요. 내가 이 고통에서 편안함을 찾았다.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자주 나가는 이유가 그냥 요가 안에서만 느끼는 건 줄 알았는데 일상에서 이게 용기가 돼가지고 내가 그 고통에서 편안한 숨을 찾았으니까 이런 시련에서도 편안한 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가에 집착하게 됐나? 이 얘기를 나눠서 집착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좀 일상에서 건져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요가 강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네. 성공과 실패가 있을 때 요새 되게 많은 동기부여 하는 분들이 실패를 해야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 그것도 맞지만 성공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성공이 엄청나게 큰 성공일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효능감이죠.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습관도 그런 면에서 좀 추천드리는 루틴이 뭐가 있냐면 새해 다짐할 때 왜 새해 다짐이 실패할까 보면 새해가 가장 동기부여가 잘 될 때예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이 되려면 뭐 최소 3개월, 4개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3개월, 4개월 동안 새해보다 더 동기부여가 되는 해는 날은 거의 없어요. 어떤 날은 그 새해 에너지 한 10%밖에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가 새해에 이거 해야지 하는 거에 한 30%까지 할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0%? 70%? 예를 들면 새해 다짐이 올해 100권 읽기가 됐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할인을 해서 그래 올해 10권 읽자 그러면 쉬워지거든요.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성공에 대한 자신감.
그게 습관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약할 때는 말씀하신 거 이어보면 작은 성공을 해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저희 독서 모임에 오신 분들은 작은 성공을 하셨네요. 이제 그쵸. 책 한 권을 읽으셨으니까. 네, 너무 성공하셨습니다. 성공을 축하드리고요. 네, 꼬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전 이게 독서 모임의 묘미인 것 같아요. 뭔가 책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질문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결국엔 얘기하다 보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장르가 상관없이 맞아. 어떤 장르를 다뤄도 결국에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얘기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 책이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 좀 있잖아요. 어떤 말투가 좀 그런 네. 하지 마라 해라. 근데 자기계발서를 되게 싫어하는 분도 많고 뭐 좋아하는 분도 엄청 많고 근데 제가 싫어하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계발서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닌 건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주관식 문제에서 헤매는 사람한테 자기계발서는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주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여러 개를 주면 그래도 너무 막막했던 사람한테는 그래도 길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그런 부분도 이 책을 보면서 좀 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부처의 말이기도 하고 엄밀히 따지면 자기발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런 면에서 조금 좋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책의 저자도 아닌데 인간 자기계발서가 지금 양해의 말씀. 그러게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제가 이제 소설과 이런 시, 문학을 정말 폭발적으로 읽었던 사람으로서 다 맛이 있고 자기 상황에 맞는 것을 그냥 건져 올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책을 저보다 훨씬 많이 읽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책을 잘 읽는 방법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손에 잡히는 읽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뭐랄까 저의 카피 문구 행동하는 기획자라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책을 읽고 내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단어 하나만 딱 건져 올리거나 한 문장만 건져 올려서 써먹으면 소설이든 시든 뭐 충분하다. 자기계발서든. 그렇죠. 그리고 그 약할 때 뭐 하냐 중에 책 읽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건질 내용이 없더라도 그 책을 읽는다는 건 되게 몰입을 한다는 거고 몰입을 하는 순간 두렵고 그런 생각들이 좀 날아가는 경향도 있잖아요. 물론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되게 힘들겠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시고 잠시라도 어쩔 수 없는 문제는 좀 잊어보는 것도 저는 무조건 이겨내라도 좀 위험한 조언인 것 같아요. 가끔은 전 외면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외면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힘들고 그러면 가끔은 외면해도 괜찮지 않을까? 외면할 때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책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게임 되게 좋아했었는데 책이 조금 더 좋다는 거는 뭐랄까 물론 제가 책을 좋아하게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조금은 그 내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랄까 여행을 가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카페에서 게임하는 분도 있겠죠. 그것도 너무 좋은 취미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책 읽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쉴 때 책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계속 읽다 보면 활자리 읽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되게 친한 친구가 힘들어할 때 넌 어떻게 생각해?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말을 건네주는 것 같은 독서도 되게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으로 책을 읽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냥 나이님은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힘들 때 스토아 철학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전 최근에 그 책을 3번 더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힘들구나를 스스로 느끼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독서 모임, 팟캐스트 독서 모임장들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도죠. 시도고 그런데 오히려 약할 때 전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도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그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말로 알고 있는데 사람은 궁해야 변하고 네. 변해야 통하고 통해야 오래 간다. 네. 그러니까 궁한 상황은 결국에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그때 뭔가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나이님도 동파가 네. 되니까 이제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지금 동파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졌구나, 두렵구나 할 때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되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때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여기까지 독서 모임을 슬슬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오늘 첫 독서 모임 어떠셨는지. 저는 많은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많은 걱정, 약간의 걱정이겠죠. 가장 큰 게 이건 독서 모임이기도 하지만 장단점이 독서 모임과 크게 다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독서 모임은 뭔가 녹음이 되거나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내 말이 틀릴 수 있을지언정 그냥 해볼 수 있다. 근데 이 방송으로 기록되는 독서 모임, 저희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장들은 기록에 남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좀 부담감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아무 말이나 했다. 그리고 장점은 똑같은 건데 독서 모임을 할 때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많은데 휘발된다. 근데 저희가 이 독서 모임을 계속 진행하면 때로는 헛소리도 하겠지만 가끔 나오는 좋은 말들이 휘발되지 않고 음성으로 기록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님은? 네, 저는 좀 다음번엔 좀 업그레이드해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엔 좀 더 나은 나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냥 나이가 아니라 나은 네, 나이. 나은 나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잘하는데? 아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거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좋았던 거요. 너무 저는 이 새로운 시도를 사실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되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에겐 진짜 팟캐스트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살면서. 근데 이제 캡 선생님과 세실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해보게 돼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도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뭔가 컨텐츠를 뭔가 발행하는 기록을 남긴다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저랑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이런 느낌도 되게 좋고 결국엔 저희끼리 이제 지금 귀로 듣고 있는 멤버들과 한 독서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 중독자로서 이걸 어쩌면 좀 꾸준히 더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출발점이 오늘이라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독서 모임엔 또 더 재밌는 책을 네네. 갖고 올 예정이라서 힌트를 좀 드리나요? 힌트 그 나은 나이님이 한번 주세요. 아직은 그냥 나이고 다음 모임이 나은 나이니까 저는 좀 다음 책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부족하고 저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그런 장르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서명은 비밀일까요? 얘기해도 되나요? 뭐 얘기하시죠. 저희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같이 이야기를 다채롭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무리 멘트를 준비하고 계신 네. 그냥 나혜님. 네, 해볼게요. 다음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책 잡고 잡고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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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